전자기파에 대해서 고전적인 기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맥스웰 방정식을 써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포텐셜로 관점을 바꿨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포텐셜로 바꾼 이유는 디그리 프리덤이 이제 훨씬 적은데 훨씬 많은 디그리 프리덤을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디그리 프리덤이 작은, 자유도가 조금 더 작은, 자유도가 적은, 그러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포텐셜을 이제 사용을 하자는 거였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요 포텐셜 관점으로 임의의 게이지에서는 이런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게이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진행하는 전자기파에만 관심 있고, 다른 전기장, 자기장은 무시할 거예요. 파동 형태로 진행하는 것만 이제 관심을 갖자. 그래서 소스가 없는 그런 곳, 그래서 소스 프리를 가정할 거고, 그다음에 쿨론 게이지를 쓸 거예요. 쿨론 게이지를 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이제 벡터 포텐셜만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기술할 수 있게 돼서, 포텐셜에 대한 거, 스칼라 포텐셜에 대한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간단한 이제 방정식을 고려하면 돼요. 수학적인 거로. 그거에 대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파동 방정식, 벡터 포텐셜에 대한 파동 방정식인데, 이 벡터 포텐셜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푸는, 그래서 A를 구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를 가정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길이가 긴 박스를 이제 가정하고, 그 박스의 바운드 컨디션을 다 만족하는 그런 형태는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 펑션들로 이제 이 임의의 벡터 포텐셜을 플레인 웨이브 펑션의 베이시스로 익스펜전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익스펜전을 하고, 이렇게 익스펜전을 하면 쿨론 게이지에서는 이제 이 그 컴포넌트 벡터 포텐셜의 컴포넌트 벡터 AK라는 것들이, 각각의 컴포넌트 벡터가 웨이브 벡터하고의 내적이 다 0이 돼야 되죠. 오르토고널리티를 만족해요. 이 쿨론 게이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 슬라이드를 보면 자꾸 왠지 모르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전부 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파동 방정식에 대한 것이, 시간과 공간 미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시간 미분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이제 시간 미분에 대한 이제 그 방정식을 풀면, 그거는 그 해는 또 익스포넨셜 펑션이에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시간에 대한 해와 아까 얘기한 공간, 그러니까 바운드리 컨디션 다 만족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해를 다 합쳐가지고 쓰면, 그러면 이제 벡터 포텐셜은 그 플레인 웨이브의 형태가 kr-오메가-t라는 거의 익스포넨셜 펑션, 플레인 웨이브 형태고, 플레인 웨이브 형태고,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임의의 벡터 포텐셜이 될 수 있다. 임의의 그 전자기파의 벡터 포텐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행하는 파이기 때문에 요게 그 시간과 위치에 대한 구조가 항상 이렇게 차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근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위치든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광속도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물질을 지나가는 동안은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빛의 경우, 혹은 이제 뭐 다른 파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심플한 꼴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속도가 광속으로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일정할 때 성립되는 꼴이고, 속도가 광속이 아니라 속도가 들쑥날쑥하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달라가지고 들쑥날쑥하면 그거 위치에 따른 함수 형태로 걔네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 형태의 꼴은 비슷한 형태로 되겠죠. 그죠? 그 형태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K가 웨이브 벡터가 혹은 프리퀀시는 보통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아닌 경우에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인 경우에는 웨이브 벡터가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공간에 따라 이제 다른 물질들이 있다면 네, 그런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KR-오메가 T 이런 구조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벡터 포텐셜 알면 그거 가지고 전기장, 자기장, 쿨론 게이지 하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렇게 벡터 포텐셜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넣어서 하면 그러면 전기장도 이제 플레인 웨이브 형태고 전기장의 컴포넌트 성분 벡터가 있는데 그 성분 벡터가 벡터 포텐셜의 성분 벡터하고 이렇게 I 오메가를 곱해준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죠. 시간 미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거는 벡터 포텐셜 컬로 주어지는 거라 자기장의 성분 벡터는 벡터 포텐셜의 성분 벡터하고 I 이제 웨이브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제 주어지게 돼요. 가이곱으로 주어진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이제 얘네들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파가 하모니 오실레이터들의 집합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집합이면 그러면 양자 이론,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한 양자 이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드립다 적용해가지고 양자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너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전자기파 우리가 특히 이제 비저블 라이트,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있는 그 가시광선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저블 라이트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얘네들의 그 전기장, 자기장, 혹은 밝기 이런 거, 파동의 크기, 앰플리튜드 이런 걸 측정을 하려고 하면 측정을 해야 되겠죠. 양자 이론을 쓰려고 한다면 측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측정을 할 때 측정 시간에 주기가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밝기를 측정한다고 하면 밝기를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1나노세컨에서 좀 빠르면 수십 피코세컨, 아주 빨라도 1피코세컨보단 커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면 피코세컨 오더 정도까지, 좀 이제 대충 보통의 경우에 1나노세컨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시광선인 경우에 걔네들의 진동수가 아니라 주기는 대충 1femtosecon드 혹은 수십 femtosecon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시광선이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고 이제 그 측정하는 동안 가시광선은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00번에서 10,000번 정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10의 6승번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동안에는 얘네들의 진동하는 걸, 가시광선이 진동하고 있는 것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그냥 그거의 평균만 우리가 이제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타임 에너지, 시간 평균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기당 평균 에너지를 고려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유예요. 주기당 평균 에너지를 보면 이제 에너지 어떤 상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으면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전기 에너지 밀도, 자기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각각 이렇게 주어져요. 아는 것처럼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전기장 제곱, 이게 전기 에너지 밀도고, 자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B제곱 나누기 뮤제로, 자기 에너지 밀도.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 알고 싶어 고려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다 합치면 되겠죠. 다 합친다는 것은 적분을 한다는 뜻일 거예요.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에너지, 이 빛의 에너지들은 전부 다 너무나 빨리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거의 시간 평균을 낸 거,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에 대해서 시간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를 하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하면 얘네들이
전기장, 여기서 전기장은 위치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걔네들을 모드 익스펜전, 아까 플레인 웨이브로 모드 익스펜전을 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기장도 이렇게 모드 익스펜전 된 성분, 각각의 모드 성분, 플레인 웨이브 성분 벡터로 이제 바꿔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 여기까지는 얘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 전기 에너지는 전기장의 K 벡터 성분의 절대값 제곱에 퍼미티비티를 곱하고 유전율을 곱하고 그거를 모든 이제 K 벡터에 대해 썸을 해서 부피를 곱하면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가 돼요. 그다음에 자기 에너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 에너지를 이제 구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그 전기장의 성분과 자기장의 성분들이 각각 이제 그 벡터 포텐셜의 성분 벡터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 관계를 그대로 이제 넣어요. 넣으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식은 이렇게 바뀌어 쓰여져요.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는 평균을 내면 똑같죠. 시간 평균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 파트, 자기 에너지 파트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각각 두 개가 같은 값일 거고 사실은 전기 에너지에다 그냥 2배를 해주면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 에너지에 대한 거 내가 그냥 무시하고 전기 에너지 파트만 생각하면 전기 에너지는 전기장은 벡터 포텐셜에다가 I 오메가를 곱한 거고 전기장 성분 벡터의 절대값 제곱을 하면 I 오메가 A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A 벡터 성분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볼륨 그대로 있고 입실론 제로 그대로 있고 여기서 2배라는 것은 자기 에너지까지 합쳐서 그래서 2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자기파가 공간에 퍼져 있을 때 공간에서 진행해 갈 때 그때에 대한 전자기 에너지예요. 시간 평균을 한. 자, 여기서 이제 그 전기장, 벡터 포텐셜의 성분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벡터 포텐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분 벡터가 몇 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쿨럼 게이지를 선택을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2개의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수로 얘기를 하면, 리얼 넘버로 얘기하면 4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복소수로 생각하고 3차원 벡터에서 1차원이 이제 픽스 됐으니까 쿨럼 게이지에 의해서 그래서 2개의 독립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의 독립 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익스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어떤 상수고 내가 이미 그냥 상수를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가 성분이 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벡터 포텐셜의 성분이 그러니까 성분이 2개가 있다는 건 어떤 축 성분과 다른 축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한 축을 입실론 벡터 1이라고 썼어요. 요 K는 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 성분 K 웨이브 벡터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여기서 입실론의 1 이렇게 쓴 거 이거가 이제 두 성분 중에 한 성분 벡터를 쓴 거예요. 단위 벡터로 쓴 거고 다른 성분 벡터를 입실론 2라고 썼어요. 입실론 2.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분은 2개고 2개의 성분, 독립 성분이고 그 안에 어떤 이제 벡터 포텐셜로 쓰여질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2개로 가른 거예요. 내가 여기 뭐 복잡하게 딱 써 있는 건 다 무시하고 웨이브 벡터 K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벡터 포텐셜은 2개의 독립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독립 성분이 A 벡터라는 게 3차원인데 그 중에 한 차원은 고정이 됐어. 한 차원이 고정됐다는 것은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간 위에 있다는 아니 평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벡터 K 성분을 A 벡터 K 성분의 A 벡터 포텐셜 A는 2차원 평면 위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평면 위에서 얘가 2차원 평면에 임의의 벡터가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2차원 평면 위에서 그래서 걔네들을 한 성분 벡터와 다른 성분 벡터, 두 개의 성분 벡터의 벡터 합으로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성분 벡터를 입실론 1 벡터, 다른 한 성분 벡터를 입실론 2 벡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오르토고널한 벡터를 선택을 하겠죠.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오르토고널한 그런 벡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요 입실론 그렇게 하면 얘는 입실론 1 내가 여기서 K 그냥 1에 A 뭐 1 K1 이런 게 있을 거고 더하기 입실론 K2에 AK2 이렇게 얘의 값과 얘의 값은 서로 독립이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 없이 함수꼴도 아닌 독립적으로 랜덤한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성분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입실론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라고 불러요. 평강 벡터라고. 얘가 특별한 방향의 성분 입실론 1 벡터 성분만 가지고 있는 벡터고 얘는 입실론 2 다른 축 방향인 입실론 2 성분 벡터 그쪽 방향을 갖고 있는 성분 벡터예요. 자,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쓰면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눌 수 있고 그 두 개의 성분을 이 두 개의 성분을 내가 아주 특별히 바꿔 쓸게요. 어떻게 바꿔 쓰냐면 이 앞에 있는 상수를 무시하고 이 아래에 있는 거를 A인데 원래는 그 A를 오메가 진동수 곱하기 X X는 뭔지 몰라요. 더하기 I 곱하기 P P도 몰라요? 그렇게 쓸게요. 내가 저렇게 쓸 때 이게 이상하냐?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닌 것이 벡터 포텐셜 A, 이 성분 A라는 것은 복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항상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A를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눈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리얼 파트가 있고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고. 근데 이미지너리 파트는 그냥 P라고 부른 거고 리얼 파트는 그냥 X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걸 오메가 곱하기 X로 썼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나중에 이유가 분명해져요. 하모니 오실레이터 형태로 똑같이 만들려고 수학적으로 꼴이 똑같이 되게끔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고 내가 그렇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폴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누고 그 이미지너리 파트를 P라고 불렀어요. P2라고 부른 거죠. 그다음에 리얼 파트는 X2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오메가 곱하기 X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해당하는 이제 그 빛 모드 웨이브 벡터 K인 경우에 대한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K 벡터가 웨이브 벡터가 주어졌으면 혹은 모드가 주어졌으면 상수잖아요. 스칼라에 이제 그 컨스턴트예요. 여기서 변수는 x와 p가 변수예요. 이해하겠죠? 변수는 x와 p. 이쪽에서도 두 번째 폴라라이제이션에서도 x하고 p가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여기에 4 곱하기 입실론 제로 유전율이고 진공에서 유전율도 상수 v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의 볼륨도 P도 상수예요. 오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이브 벡터가 주어졌으면 진동수는 상수. 그래서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이건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변수라는 것은 x하고 p, 여기서도 x하고 p가 변수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써 있지만 사실 하나도 복잡하게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건 이해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메가 주기당 평균 에너지를 다시 쓰면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시켜 가지고 쓰면, 그러면 얘의 절대값 제곱에 대한 것은 첫 번째 폴라리션에 대한 절대값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폴라리션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폴라리션 성분에 대한 절대값 제곱은 리얼에 대한 절대값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에 대한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폴라리션에 대해서 A에 대한 절대값 제곱은 리얼 파티에 대한 절대값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에 대한 절대값 제곱. 그래서 A 벡터에 대한 절대값 제곱이라는 것은 모두 4개에 대한 절대값 제곱으로 주어질 거예요. 자, A 벡터는 어떤 A0 더하기 입실론 1의 A1 더하기 입실론 2의 A2,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A0라는 것은 루트 뭐 어쩌고 저쩌고 4 입실론 0 V분의 오메가 제곱 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1, A2, AI라는 것은 오메가 X 더하기 IP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XI, PI 이렇게. 자, 그러면 A에 대한 절대값 제곱이라 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거의 절대값 제곱은 A 벡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도 A 벡터 이거잖아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내적을 먼저 하면 여기 A0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1 하고 입실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입실론 1 더하기 A2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입실론 2. 여기서 그 입실론이라고 폴라리션 벡터는 리얼 벡터예요. 우리가 3차원 공간 위에서의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게 A0 A1 입실론 1 더하기 A2 이렇게. 그러면 얘는 A0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1 여기 폴라리션 벡터에 내적을 하면 입실론 1과 입실론 1은 1이지만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곱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A1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성분에 대한 마찬가지로 A2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달리 선택했다 하더라도 요 A 벡터의 절대값 제곱은 달라지지 않죠. 네, 그건 똑같은 거고, 단지 이제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겠지. 네.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전기를 하면 A0의 절대값 제곱, A1의 절대값 제곱이라는 것이 여기 A1이 오메가 X1 더하기 I P1이니까 오메가 X1의 제곱 P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A1의 절대값 제곱을 더하기 A2의 절대값 제곱 오메가 X2 제곱 더하기 P2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X1 P1 X2 P2
있을 때 이 원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방향, 그러니까 폴라리션이 있을 때 폴라리션 벡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오르토고널한 폴라리션 벡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그 한쪽 축에 대한 값이죠. 얘는 다른 쪽 축에 대한 값이에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요게 1하고 2는 폴라리션에 대한 인덱스라고 내가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슬라이드에서는 란다는 1 혹은 2인데 1 또는 2가 이제 폴라리션에 대한 인덱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요 A의 절대값 제곱 대신 지금 계산된 거를 저기다 넣어요.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여기 보면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2분의 1 오메가 제곱 x 제곱 1 p 제곱이잖아요. 얘가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죠.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서? 요 K라는 인덱스하고 란다라는 인덱스 빼고 2분의 1 오메가 제곱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p 제곱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하고 수학적인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뭐죠? 질량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은 2분의 1 m 제곱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p 제곱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요 질량 m에 대한 것만 빼고는 요거의 수학적 표현과 여기의 수학적 표현이 똑같아요. 네, 뭐 잘못 썼어요? 자,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요 두 m 왼쪽에 m과 오른쪽에 m 그 두 m을 빼고는 여기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그 에너지하고 여기 쓴 거의 형태가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여기다가 상수를 이렇게 정의했는지 알겠죠? 여기 있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거 아니야.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와 꼬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여기 있는 애들을 상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벡터 포텐셜의 각한 폴라리션 성분에 대해서 리얼 더하기 이미지너리에서 x 더하기 ip 이렇게 쓰지 않고 오메가 x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하고 같은 형태가 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그렇게 안 쓰면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어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벡터 포텐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복잡한 표현식을 쓰지 않고 내가 여기다 쓴 이 표현식을 그냥 써가지고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이제 평균 에너지에 대한 걸 다시 쓰면 돼요. 그래 봐야 걔를 다시 수학적으로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하고 똑같게 대응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언제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고 그 일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원래식 자체에서 보고 이 식을 보고 여기서 얘가 하모니 오실레이터구나,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기 쓴 이거가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하고 수학적으로 똑같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상수예요. 뭔가 다 묶어가지고 그냥 상수로 보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수학적인 특징 때문에 얘가 하모니 오실레이터하고 똑같은 거죠? 절대값 제곱. 절대값 제곱이요. 절대값 제곱에 꼴이 있으면 그러면 걔는
항상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뭐예요? 우리 수학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문제를 할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뭐였죠? 수학적으로? 사인 코사인. 다른 거로 우리가 막 디멘전리스트하게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거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위치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제곱은 뭐의 제곱? 상수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에너지는 상수로 에너지가 정해졌다고 치면 이게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그냥 원이에요. 디멘전리스하게 만들면 항상 원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얘도 얘가 원이냐를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럼 얘는 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여기 이렇게 상수 이렇게 한 거 빼고 절대값 제곱은 여기다 썸메이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길이를 원의 반지름을 쭉쭉쭉 각 k마다 나눠줘요. 그러면 각 k마다 이제 a의 절대값 제곱이 상수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구나,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원이에요. 그죠? 뭐가 9더라? 9가 있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 할 때 도형이 딱 2개가 나왔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딱 2개인데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는 타원? 타원은 다 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가군동량은 뭐였어요? 9. 가군동량이 9였잖아요. 스핀 혹은 가군동량. 가군동량은 9였어요. 원과 9를 알면 이제 몰라요. 그건 양자역학 시간에 물어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지금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원에 대한 것이 이제 원에 대한 그러니까 A 벡터, 웨이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 A 벡터의 절대값 제곱이라 하면 얘가 주어진 K 인덱스를 갖고 있는 원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변수들 빼고. 그런 애들의 이제 덧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별것도 아닌 얘기를 자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라고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x 플러스 ip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 제곱, 여기서 xp는 베리어블이에요. 변수예요. 그러니까 알파도 변수겠죠. 컴플렉스 변수겠죠. 복소수 변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의 절대값 제곱이 어떤 상수의 제곱, 여기서 r은 상수예요. r은 상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원의 방정식인 거잖아요. 얘는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다. 자, 알파 1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알파 2의 절대값 제곱이 2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2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쓸 때
그 볼 수 있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2라는 애를 E1 더하기 E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1 제곱이 E1이 되고 알파 2 제곱이 E2가 되고, 그러면 알파 1의 그러니까 알파 1으로 대변되는 1의 반지름은 E1의 스퀘어 루트겠죠. 알파 2로 대변되는 1의 반지름은 E2의 스퀘어 루트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것이 원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원 두 개는 같은 차원에 있을까? 같은 공간에 있을까?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에 대해서 첫 번째 원이 2차원에 있다고 하면 이 2차원은 x1, p1로 이루어진 변수 차원의 공간이고, 두 번째 원은 또 2차원일 텐데 그건 x2, p2로 이루어진 그 변수의 차원이겠죠. x1, p1, x2,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총 이 두 개의 원은 총 몇 차원에 있는 거예요? 4차원에 있는 거예요. 4차원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의 애들은 주어진 K에 대해서는 2차원 원이겠지. 그리고 K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K 개수만큼 이 K의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라지 n. 그러면 총 몇 차원일까요? 2n 차원이겠죠. 그죠? 2 곱하기 n 차원 아닌가? 그렇지. 네, 그래서 4n.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4n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서로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하고, 그러니까 K와 란다로 대변되는 애가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를 대변할 거예요. 그죠? 혹은 원 하나의 대변이 될 거예요. 그 원과 다른 K 란다로 된 대변하는 또 그 다른 원이 있겠죠. 그 두 개의 시스템은, 두 개의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서로 커플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 원과 이 원은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에너지를 나눠 갔는데, 그죠? 요게 에너지에 대응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나눠 갔는데, 에너지를 내가 누군가 분배를 해주면, 그러면 R1 제곱과 R2 제곱이 다르게 분배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R 제곱에 대해서. 누가 분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시스템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대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반지름 R1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거고, 두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반지름이 R2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걔네들의 에너지는 그냥 단순 합으로 주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누군가가 분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빛을 만들 때, 빛을 방출할 때, 그럴 때 특정 모드의 빛이 특정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면, 그러면 해당하는 그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거나 뭐.
잠깐만 어디? 요거? 네, 원, 투. 네.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인덱스죠. K 때문에도 분리가 되고 뭐 란다 때문에도 분리가 되고. 네. 폴라리제이션이 바뀌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리니어 폴라라이션? 오케이. 리니어 폴라라이션. 리니어 폴라라이션은 호리젠탈이면 호리젠탈인 채로 그냥 쭉 가죠. 버티컬이면 버티컬인 채로 그냥 쭉 가잖아요. 그 중간을 생각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중간. 그러면 그 중간인 것과 그거의 수직인 걸 생각하면 그러면 또 그냥 그 중간인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인 것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폴라라이션을 선택을 하고 싶어. 아까 했던 호리젠탈과 버티컬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호리젠탈과 버티컬로 나눠요. 그러면 이 폴라라이션은 호리젠탈 폴라라이션에 대한 성분, 전기장 성분과 버티컬 폴라라이션을 갖고 있는 그 전기장의 합벡터겠죠. 그러면 호리젠탈 폴라라이션을 갖고 있는 전기장 혹은 그거의 파동이 있을 거고 버티컬 성분을 갖고 있는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각각의 에너지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폴라라이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도 하잖아요. 서큘러 폴라라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큘러 폴라라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빙글빙글 도는데, 그죠? 빙글빙글 도는 애들은 이제 호리젠탈리 폴라라이즈된 그 전기장과 버티컬리 폴라라이즈된 그 성분, 그 방향, 그 폴라라이션에 마찬가지로 합벡터로 주어지고 위상차만 있어요. exponential I something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은 호리젠탈과 버티컬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호리젠탈리 폴라라이즈된 전기장과 버티컬리 폴라라이즈된 전기장 두 개의 성분 벡터로 항상 나눠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각각 호리젠탈, 버티컬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를 구하면 네, 상수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만 바뀌잖아. 위상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위상만 바뀌니까 이 전기장에 대한 호리젠탈에 대한 전기장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버티컬에 대한 전기 에너지는 각각 일정한 채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아무것도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할 때 내가 요거 이렇게 벡터 포텐셜 이렇게 쓸 때 요 폴라라이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았어요. 수직이라는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았거든. 네,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리니어 선형 평강, 원형 평강, 타원 평강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 성립되는 관계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질문을 다시 되돌려 생각하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 그 100원 아니 200원 가지고 있어요. 내가 300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합치면 얼마게? 500원이야. 그러면 박준영은 얼마였지? 나는 얼마였지? 그럼 500원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되겠지. 근데 애초에는 사실은 이게 더 센 거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요게 그 얘기예요. 응? 이게
그렇지. 네. 더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요 맨 마지막 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이동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에너지 이동이 서로 혹시 있으면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500원을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날아갔느냐 뭐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빤한 거. 너무 빤해가지고 이 빤한 거를 설명하면 동어 반복이 되는 거야.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지. 그거 뭐? 그거 거의 윽박 지르듯이 이제 하게 돼. 이제 나중에 막 화내면서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설명을 이제 하려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설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1 더하기 1은 2 이걸 설명하는 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만 이게 만천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뭐부터 시작할 거야? 1 더하기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1이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2가 되고 내가 뭐라 했어?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3이고 이거 가지고 1000 더하기 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근데 1 더하기 1이 2인 걸 설명하는 건 무지 어렵죠. 과정을 설명하는 건 쉬운데 근본적인 거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직관으로 전부 다 공유됐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라서 특별히 설명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재밌어요. 옷을 달리 입으면 이제 다 아는 얘기를 옷을 달리 입은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심오해 보이는 상황까지 가는 거지. 하여튼 뭐 설명을 잘 못하는 핑계를 나 설명 잘했는데 그죠? 잘했어. 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고 그 하모니 오실레이터들의 집합이고 걔네들은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들 간에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두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변수들이 겹쳐 있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항이 없잖아요. 에너지 항으로서 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다른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에너지 이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게 에너지식인데 이 에너지식으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여튼 또 설명을 하려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전자기파, 양자도 비슷한데 전자기파라 하면 진동자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질량이 없잖아요. 질량을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M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막 도입하는 거야. 여기서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막 XP는 사실 도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심볼인데 그걸 왜 하필이면 X하고 P로 썼느냐.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가 위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벡터 포텐셜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모멘텀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지. 근데 그냥 그걸 x로 쓰면서 마치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위치인 양, 그리고 이제 p로 쓰면서 마치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운동량인 양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와 유사하게 질량처럼 m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질량이라는 걸 질량 가짜긴 하겠지만 마치 질량 같은 거를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x하고 p는 얘네들은 의미가 있어요. 위치로서 운동량으로서 아니 그렇진 않지 당연히. 그렇지만 리얼 파트로서 이미지너리 파트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또 하나는 진동수를 왜 리얼 파트에서 진동수를 왜 이제 따로 끄집어냈느냐에 대해서는 얘가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구조하고 이거의 구조를 이제 같이 대비하려는 거고, 여기서 오메가를 표시를 안 하면 진동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빛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를 끄집어내. 자, 그래서 이제 질량이 m equal 1이라는 건 차원도 없는 숫자 1인 이제 진동자들의 집합으로 이제 볼 수 있고, x하고 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나 운동량 아니고 이제 복소수 벡터 포텐셜의 실수 허수값에 대응이 되는 거고, 혹은 이제 벡터 포텐셜을 리얼 벡터 포텐셜로 썼다면,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쓰지 않고 그냥 리얼 벡터 포텐셜 A를 썼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 이게 y축이 벡터 포텐셜이라고 생각하세요. 벡터 포텐셜의 특별한 성분. 그리고 오른쪽 x축을 시간 t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위치 r, 시간이나 위치. 그러면 이 벡터 포텐셜이 파동이니까 이렇게 사인 함수 형태나 코사인 함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그거를 위상자라는 공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위상자 혹은 위상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요 x축을 각으로 보고, x축이 원래 위치, 시간 이런 거일 수 그런 걸 텐데, 그걸 이제 각으로 보고 그 각에 대해서 요 벡터 포텐셜의 값을 이렇게 위상 공간 위에다가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x축과 y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위상자가 결국은 사실은 복소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 공간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자라는 개념 자체가 복소수의 개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리얼 벡터 포텐셜에 대한 걸 위상자로 매핑한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상자에서의 x축 성분을 x라고, y축 성분을 p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양자화하고 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됐을 때 언서튼티 릴레이션이 어디에서 언서튼티 릴레이션이 생길 것이냐, 우리한테 관측량이 무엇이냐에 대한 걸 잘 머릿속에 둬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하면,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걸, 벡터 포텐셜은 이 플레인 웨이브에서의 요 앰플리튜드, 그거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전기장에서도 플레인 웨이브 모드에서 이 성분 벡터를 보면 그거는 벡터 포텐셜의 I 오메가 곱한 건데, 이 전기장이라는 것도 이제 성분만 생각하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있겠죠. 자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분만 생각하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가 전기장에서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겠죠. 벡터 포텐셜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전기장에서 리얼 파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여전히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복소수의 전기장의 그 실수값과 허수값의 의미를 갖는 거가 되겠죠. 요 x하고 p가. 자, 이제 그 양자화를 하는 방식은 있어요? 네, 시계 있어요. 저기 나도 봐. 자, 양자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 거라서 그냥 대충 할게요. 요 인덱싱 하는 거 빼놓고 웨이브 벡터하고 폴라레이션 인덱스 가지고 인덱싱 하는 거 빼고는 그냥 하모니 오실레이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여러 개의 집합인데 하모니 오실레이터와 한 하모니 오실레이터하고 다른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커플돼 있지 않아요. 독립이기 때문에 완전히 따로따로 보면 돼요. 한 차원, 한 공간에다 다 모을 필요도 없고 각각의 한 공간, 다른 공간,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인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그래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다 인덱싱을 이렇게 한 거를 다 무시하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해도 되는데, 네. 그냥 합시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 나는 왜 헷갈려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인덱스가 없으면 헷갈려져요. 나중에 내가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얘기하는지 저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얘기하는지를 막 뒤섞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전부 다 독립적인 하모니 오실레이터니까 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만 집중하면 돼요. 한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x, 한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웨이브 벡터하고 폴라레이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k 란다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x와 p 얘네들을 양자화한다는 것은 걔네들을 오퍼레이터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만족해요. 그것까지 다 체크가 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꼴이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한 것처럼 체크하는 것은 좋은 엑서사이즈니까 해봐요. 해봐요. 별것도 아닌 거. 근데 그 대신 방금 얘기한 거기까지 가는 동안의 그 과정은 해야 되거든요. 필드에서부터 필드에 대한 라그란지안을 쭉 써야 되고, 그 라그란지안에서 이제 그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뭐지? 맨 처음에 우리가 라그란지안 가지고 뭐라 하지? 위치. 그다음에 캐노니컬 모멘텀. 캐노니컬 모멘텀 구하듯이 이제 이 필드 티어리에서는 이제 캐노니컬 모멘텀 그리고 나면 그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다 그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봐요. 그 웬만한 이제 그 양자 장론책이나 아니면 무슨 고전 역학 책 같은 데에서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네들의 그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걔네들 다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 이 란다는 여기 있는 게 프라임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거예요. K 프라임 란다 프라임이에요. 요거 아니고. 자,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피직스만 생각해도 사실은 아까 하모니 오실레이터들이 전부 다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이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 캐노니컬 릴레이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독립해야 되잖아. 위치 변화가 운동량 변화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위치 변화가 두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운동량 변화 이런 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독립이잖아. 아무런 에너지 네. 그래서 독립이라는 걸 그러니까 K하고 K 프라임이 같고 란다하고 란다 프라임이 같을 때만 요 컨주게이트 관계, 포아슨 브라켓이 넌제로인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0이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두 시스템은 그러니까 X하고 P 두 베리어블은 완전히 독립이다. 이제 캐노니컬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K하고 K 프라임이 같고 란다하고 란다 프라임이 같을 때만 1로서 X하고 P가 포아슨 릴레이션을 가져요. 자, X하고 P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퀀타이즈를 하면 이 XP가 오퍼레이터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퍼레이터로 바뀐다는 것은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정의되죠? 메저먼트 베이시스 프로젝터에다가 아이겐 밸류 expectation들을 어사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옵저버블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이 x에 대응되는 여기서 옵저버블 오퍼레이터에서 expectation으로 어사인하는 값은 여기서의 x 값의 의미를 가지고 expectation으로 어사인하는 거죠. 우리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P 옵저버블 오퍼레이터의 그 expectation, 우리가 어사인하는 expectation은 요 고전적인 경우에 P의 의미를 갖고 그 값을 어사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 X하고 P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응? 벡터 포텐셜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만약에 벡터 포텐셜의 허수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다시 실수로 가서 위상자로 봐서 위상자의 X 성분과 P 성분, Y 성분이 각각 X하고 P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X 성분은 위상이 얼마일 때 X 성분인 거죠? 0일 때. 위상이 0일 때. Y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죠? 위상이 90도일 때. 그러니까 위상이 0도인 것과 위상이 90도인 것가 각각 X하고 P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이 0도와 파이 180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양수 방향과 음수 방향에 대한 얘기겠죠. 90도와 270도는 Y축의 양수 방향과 음수 방향에 대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X하고 P라는 것들이. 크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여기서 이 반지름에 대한 것을 최대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장을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 포텐셜을 측정. 근데 대신 뭐를 측정할 수 있을 거냐면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건 측정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전기장, 자기장을 직접 측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빛의 경우에는. 그거 말고는 전기장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장이 있다. 전기장이 거의 그 스태틱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막 오실레이션 하는 거 말고 스태틱한 경우에는 전기장이 얼마인지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를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전화를 갖다 놓고 얘가 얼마나 빨리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얘 질량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힘 계산해서 전기장이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빨리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갖다 놔도 거의 프리즈 돼가지고 별로 안 떨거든요. 가속도가 얼마나 되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밝기를 측정해요. 밝기를 보통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도 밝기는 잘 측정하잖아요. 근데 전기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기장을 알면 그 다음엔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로 아까 XP 측정하는 거 되는 거니까 전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밝기를 측정하는데 다른 우리가 아는 빛과 같이 섞어가지고 측정을 해요. 간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어떤 빛이 있어요. 레이저이겠지만 그 빛과 우리가 관심 있는 빛을 섞어가지고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섭을 봐요. 하나 그냥 오면 간섭 없이 올 거잖아요. 일정한 밝기겠지. 다른 애 오면은 뭔지 모르지. 밝기는 알지만 전기장은 모르잖아. 근데 그걸 두 개를 섞으면 이제 간섭이 일어나요. 진동수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진동수를 약간 바꾸면 맥놀이도 생길 거고 그 맥놀이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이쪽 간섭해서 들어오는 전기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기장을 간접적으로 측정해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의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전기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전기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위상을 측정하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서 위상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 상대적인 위상의 의미로 이 A가 위상의 컴플렉스 복소수인 이유가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크기 이외의 위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X하고 P의 변수로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장의 크기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위상은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비슷하게 다른 방식으로 또 위상에 대한 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과 크기와 전기장의 절대값과 위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최진영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할 수 있어요. 빛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빛을 그냥 둘로 나눠요. 50대 50으로 빛이 들어오면 걔를 50대 50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X를 측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P. 여기서 X라 하면 전기장의 리얼 성분이겠죠. P라 하면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성분일 거예요. 혹은 반대일 거예요. 난 상관없어. 뭐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원한다면 어디 보자. 나도 몰라. X가 리얼 파트죠.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전기장의 X, 그러니까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측정하고 전기장의 리얼 파트를 측정해요. 그러면 위상을 알 수 있겠죠. 크기도 알고 위상도 알고. 그러니까 빛을 빔 스플리터 같은 거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측정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X하고 P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X하고 P는 옵저버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겠죠. 한 거니까 간접적이긴 하지만 다시 원래는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나한테 질문하는 바람에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자, X가 뭐 전기장의 무슨 성분이라고요? X? 허수. P가 뭐라고요? 실수. 사실은 변수야 맘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얘를 바꿔가지고 XP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오메가를 X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P라고 불러요. 여기 P에 있는 거에서 오메가로 나누고 오메가를 곱해요. 오메가 분의 P를 X라고 불러요. 그래야 되겠죠? 수학적으로는 아무 적이 없는 거잖아. 대신 한 번 정하면 계속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는 그런 정도의 자유도는 가지고 있어요. 정할 수 있는. 자, 그래요. 질문.